최장시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임시유치시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구치소냐 귀가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 변호사님, 8시간 40분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기록까지 넘어설 만큼 길게 영장 심사를 했는데 이 정도면은 뭐 대혈투였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이른바 한국판 법조 기네스를 북을 갱신했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1997년에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도입한 이후에 가장 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갔다라는 간접 증거이기도 하고 예. 좀 더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소사실 13개를 전부 다 거의 부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자백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길 수가 없겠죠. 자백을 하면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양측의 그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만 듣고 끝냈을 텐데 거의 뭐 그 8시간 반 했다는 것은 이 13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을 때마다 부인을 했고 부인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들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졌다 보는데요. 좀 오전하고 오후에 또 2번 쉬고 하는 동안 아마 그 하나하나 직권으로 재판장님이 묻는 데 대해서 다 묻고 나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변호인과 이 검찰은 의견을 진술하는데 그 기간이 역사상 가장 길었던 재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영장 심사 마치고 나와서의 장면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차량도 바뀌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래 그 에쿠스 차량의 뒷좌석 오른편에 탔는데 네. 오늘은 뒷좌석의 중간에 이렇게 앉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상황 자체가 달라진 건데 예. 자택에서 이제 중앙지법으로 갈 때는 이제 전직 대통령, 그 파면당한 대통령이라도 경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에 입각해갖고 된 거고요. 이제 실질심사 끝나고는 이제 중앙지법에서 중앙지검으로, 그러니까 예. 법원에서 검찰로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검찰 측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 차종이라든가 예. 또 방식이 또 또 옆에 예. 옆에 또 그 양옆에 이렇게 타더라고요. 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게 좀 달라진 것 양옆에 같습니다. 타는 거는 왜 그러는 건가요? 결국 그때부터는 이제 그 영장 실질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예. 그 다음부터는 관할이 경호실 청와대 경호실 관할에서 이제는 법무부 관할로 넘어갔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 옆에 탔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아닌 법무부의 검찰 직원이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가운데 탔는 것은 마치 1996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합천으로 갔을 때에 차를 타고 오면서 양옆에 검찰 직원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혹시나 도주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장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검찰이 짧은 기간, 법원에서 검찰까지 뭐 1, 2분밖에 안 걸리지만 예. 어떤 신병을 확보했다는 취지에서 그랬습니다. 다만 다른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수갑을 채워나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오늘 현장 영상을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고 양옆에 그냥 경호하는 예. 취지로 앉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그리고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게 대기할 때도 혹시나 구치소 가서 수의 입고 기다리지 않을까 앞선 그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 그랬는데 그렇죠. 오늘은 또 검찰청사에서 10층에서 그냥 수의를 입지 않고 기다리게 됐어요. 예, 그럼 예. 지난번에 이제 조윤선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특검이 그 유치 장소가 그 서울구치소로 이렇게 명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예. 오늘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서 유치 장소를 10층에 마련된 유치 시설로 딱 명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평상복 차림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한 거다. 그래서 저는 뭐 저 부분을 굳이 이렇게 트집 잡을 일은 아니고 예. 뭐 저게 무슨 어떤 특혜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은 듭니다. 근데 이제 영장이 발부되면은 예. 모두 똑같이 해야 되겠죠. 예. 미결수와 똑같은 세계 수위를 갈아입고 똑같이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예. 다만 실무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원칙적으로 검찰 같은 경우에 특히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청구해서 실질 심사를 하고 나면은 그 특수부 검사실로 와서 대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치감으로 간다든가 서울 구치소로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이 그 서울 구치소로 갔던 이유는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이 아니고 일반 건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는 것이지 예. 이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어떤 서울구치소로 보내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 것이 어떤 특혜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이제 긴 시간 초조한 기다림이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동안에는 누가 뭐 배석하거나 이럴 수가 없고 혼자 있게 됩니까? 결국은 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예. 혼자 있을 수도 있겠고 예. 아시다시피 기다리는 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극단적 선택이나 어떤 돌발적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측한 데는 여성 교도관이 옆에서 같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들어보시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정신이 구현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범들이 전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주범인 박근혜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법의 형평성에 대한 회의가 번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열렬히 지지해 주셨던,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셨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축제를 할 때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지방법원에 출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아침 4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동생 박지만 회장 부부가 자기 누나를 찾아가서 울었다는 기사를 보고 역시 그러한 인간미 있는 대통령을 바라고 있었구나 하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뭇 다른 반응인 것 네. 같은데요. 박 전 대표는 또 인간미 있는 모습을 보여서 자기는 네. 그게 좀 다행이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예.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 예. 지난번 이제 대국민 담화할 때 혹시 청와대 들어와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가족하고의 교류도 끊고 외롭게 살아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3년여 만에 이제 피부친 그 동생하고 만나는 예. 그런 거야. 무슨 뭐 인연과 뭐 정치적인 대립 관계를 떠나서 다 그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예. 저는 이제 그 정치권은요, 이게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구속을 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예.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좀 좋은데 예. 오늘도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박지만 부부와 4년 만에 재회 아니겠습니까, 네. 교수님? 네. 4년 만에 재회인데 재회하는 날이 참 얄궂은 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동생 오라고 해가지고 서로 전간에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경호실에도 가서 이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걸로 그렇게 이제 그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예. 그 삼성동 자택에 오늘 다시 이후로 상당한 기간 동안 못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편안한 자세에서 동생을 그동안 못 봤던 동생을 예. 보고 좀 뒷수습을 갖다가 마무리하고 부탁하고 그동안의 해안을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4년 만에 본 박지만 씨 부부로서는 정말 그 눈물이 났겠죠. 예. 근데 그러면서 아마 왜 속으로 그렇게까지 또 안 봤을까 굳이 이런 생각도 근데 이제 드는 최태민 것 씨, 같아요. 그 최순실 씨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아마 컸을 겁니다. 예. 박지만 씨 같은 경우 그 요로에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큰 누나가 대통령이 되신 뒤에라도 최순실 씨하고 관계를 끊고 예. 또 그렇게 끊어주기를 굉장히 간곡하게 요청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박지만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최순실 씨가 예. 야속하기도 하고 예. 큰 누나가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어떤 그 혈육이기 때문에 그 누나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눈물이 났다.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는 예. 동생을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눈가에 그 이슬이 젖을 수밖에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지만 회장이 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누나 앞에서는 비유를 하자면 꼭 식모 같은 모습으로 네. 있었고 그런 모습으로 보면서 누나가 속은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보다도 이제 최순실 씨 그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 이 세상 박근혜 전 대통령 이외에 그래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예. 박지만 씨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그 남매가 이제 3년 만에 만났는데 예.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법원에서 그 구속영장이 떨어지건 안 떨어지건 그걸 떠나서 예. 어차피 이제 검찰에서 기소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도 그랬고요. 지금까지 이제 구속영장 발부되고 오늘 실질심사 받는 과정에서도 그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예. 조금 탄핵 심판 때도 말이에요. 뭐 각자 대리다 해갖고 서로 따로 놀고 이렇게 예. 엇박자가 나고 지금 이제 요번에 검찰 수사에서도 영장 청구될 거를 전혀 예상치를 못하는 그러니까 뭔가 좀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토록 사안이 중대하면요. 예를 들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 태평양 한 곳에 딱 해갖고 그냥 완전히 거기서 풀로 원스톱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런 고액의 그 어떤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박지만 회장이 오늘 이렇게 제외함으로써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 왜냐하면 누나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본인이 경제적 도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예. 상당한 또 이제 재력가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이제 그 서향이 지금 옳게 뭐 형님이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르는 걸 봤는데 예. 서양희 변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 영장이 기각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변호인을 통해서 불국수 재판 내지 형사 재판에 대응을 할 거지만 만약에 구속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서양희 변호사가 현재로서는 휴업을 해 있어서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를 개업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족이자 변호인으로서 접견을 하거나 한다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심양면으로 상당히 큰 역할이 될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남편인 그 동생인 이 박지만 회장이 경제적으로 돕고 이 서양희 변호사는 심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조언을 한다고 하면은 박 대통령에게 상당히 큰 어떤 심리적이자 법률적인 실질적인 조언자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많은 분들이 저 자택 앞에 풍경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 갈림길에 있고 동생 박지만 회장이 4년 만에 가서 재회를 하고 박근영 씨는 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세 남매의 운명이 참 뭐 회한의 세 남매다 이런 또 제목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여동생에 대해서는 좀가 무슨 나도 달리 생각한 면이 있어. 여동생은 오지 말고 지만이만 와라. 남동생만 알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남매간에 하는 풀었는데 그 자매간에 좀 이 껄끄러움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차라리 그 세 남매가 딱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조카까지 어린 조카야 뭐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아무튼 딱 이 박지만 회장만 부르고 이 여동생은 안 부르다는 데서 톡 아무튼 박 전 대통령의 그 다친 마음이랄까 그런 보는 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박지만 씨하고 저 만나면요. 정말 30년 전부터 넘어가면은요. 30여 년 전에 육사 3학년 생도일 적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정말 부모 대신 애들 큰 누나가 최순실 씨, 최태민 씨 일가에 쌓여가지고 박지만 씨가 그 마약을 해가지고 그 구치소에 교도소에 5번 들락거릴 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번도 면회도 안 갔다 할 정도로 최순실 씨가 이렇게 다 이간질, 나쁜 말로 하면 이간질 시켜서 그런 상황 속에 그 원한 해안을 갖다 오늘 다 저는 풀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남매간의 자리이고 그렇지만 좀 여동생이 안 가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겪고 탄핵을 당한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박지만 회장을 마주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지도 사뭇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 것 같고요. 오늘 친박 의원들이 또 자택을 찾았습니다. 뭐 바른정당에서는 치맛자락 붙잡는 친박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자택을 찾은 친박 의원들은 신지호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이건 모습입니까? 인간적 도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른정당에서 그거 낸 거는 좀 과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지금 뭐 잘했던 잘못됐건 뭐 구속영장이 발부되건 안 됐던 간에 본인들이 한때 같이 활동하고 모셨던 분, 또 이제 박근혜 정권 탄생에 나름대로 공헌했던 기여했던 사람으로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당분간 뭐 그런 거니까 이제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박지만 씨 부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러서 간 건지 아니면 윤상현 의원이 예를 들면 박지만 회장하고 호영호제하면서 아니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누님이라고 불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지만 그 회장을 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중간다리 뭐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저는 박 전 대통령 표정이 검찰 나갈 때랑은 정말 달랐다 이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검찰 조사 받으러 나갈 때는 그래도 지지자들에게 손도 흔들고 밝은 표정이었는데 오늘은 상당히 좀 긴장한 빛이 역력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그 얼굴에 나타났다 이렇게 예.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단순하게 이제 법원에 갔을 때의 모습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화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그때의 모습이 원초적으로는 어떤 그 영장실질심사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나도 법적으로 구속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 그런 것들이 일단 가장 클 것입니다. 예. 거기에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가족들을 4년 만에 만나서 거기에서 특히 동생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이제 눈가에 어떤 그 눈물이 좀 맺혔다라고 하면서도 담담했다고 하지만 예. 결국 그 집에서 출발을 해서 법원까지 10분간의 9분이 걸렸다고 하는데 예. 그 9분 동안 많은 회한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가족들을 만났던 그 울컥하는 감정이 이 그 포토라인에 서는 그때까지도 예.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을 만나서 그 움직였던 그 출렁했던 그 얼굴의 마음이 한순간에 얼굴이 밝은 표정으로 예. 바뀌어진다는 것은 어렵겠죠. 결국 그 마음과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뒤섞인 것이 저렇게 예. 그 굳은 납덩이 같은 굳은 얼굴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영장 심사 받고 나올 때 표정도 상당히 전하고 좀 달랐고 무언가 좀 뭐 내려놓은 듯한 표정도 조금 읽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박 전 대통령의 본인의 감이라고 할까요? 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어느 좀 느낌이 있었을 테고 또 그 느낌을 떠나서도 본인이 만약에 하나 구속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예. 이제는 또 내가 또 다른 그 모습으로 이렇게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완전히 그 마음의 비움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데서 오는 그 평안함 이런 게 의외로 담담하고 저런 그 편안한 그런 그 표정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예. 하면서 근데 속으로는 얼마나 지금 긴장되고 이제 쓰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 그를 좀 박 전 대통령이 그 정말 그 의연하게 이렇게 그 지키는 모습 저런 건 확실히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8시간 40분 대혈투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가장 크게 다툴 부분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제3자 뇌물죄다 이렇게 꼽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제3자 뇌물죄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3자 뇌물죄. 예. 제3자 뇌물을 알기 위해서는 예. 뇌물죄를 알아야 됩니다. 예.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그 대가 관계에 있는 돈을 받은 한마디로 직무 관련성 플러스 대가성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예. 제3자 뇌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제3자가 받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직무 관련성 대가성만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제3자한테 줄 때의 어떤 부당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예. 한마디로 일반적인 뇌물죄 플러스 부정한 청탁이 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예, 그러니까 대입을 해보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뭐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고 그것을 이제 받은 것이 미르나 K스포츠 재단 예. 아시다시피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내는 것을 제3자 뇌물죄로 보고 예. 이 최순실 씨와 딸 그리고 그 정유라 씨에 대해서 승마 관련 지원했는 것은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받은 것으로 돼 있죠. 예. 말씀드린 대로 뇌물죄를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하는 데 제출한 돈을 뇌물로 벗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거의 처음일 겁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회재단에 냈던 수천억 원 돈 그때도 강요죄로 했는 것이죠. 그 예. 반면에 이번에는 거의 유사한 사안을 뇌물죄로 의유를 예. 했고 그것도 제3자 뇌물로 했는데 서성건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3자 뇌물이 오늘 핵심 쟁점이 될 건데 재단의 실질적인 주인은 출연금을 낸 대기업이다. 출연금이 뇌물이라면 자기가 자기에게 뇌물을 준 셈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첫 기각했던 가장 큰 사유가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 제3자 뇌물죄와 관련되는 부분이었는데 예. 말씀드린 대로 이 재단에 그 돈을 내는 것은 재단을 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예. 그 결혼하는 거나 돈을 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뇌물죄로 했다는 점에서 예. 앞으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상당히 큰데 그 부분이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재용 부회장한테 2차에는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서 예. 과연 전에 있었던 그 재판장과 같은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다른 법적 논란이 있다고 해서 예. 영장에 대해서 달리 판단할 것인지 그 부분이 이 서성건 변호사님 말씀대로 핵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13개 혐의 중에서 이 이제 뇌물죄가 최대 쟁점인 건 분명하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거는
지금 법원에서 그 담당 판사가 일정한 결론을 의외로 우리 생각보다도 빨리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뇌물죄가요. 그 뇌물 공여자가 우리가 롯데, SK, CJ 이런 데가 추가될 줄 알았는데 삼성만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거 영장 심사를 다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판사들도요. 영장 심사할 때 말이에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뭐뭐뭐뭐를 체크할지. 그다음에 이 사안별로 쟁점표 같은 거를 예. 만들거든요. 근데 이미 반쪽이 그러니까 뇌물 공여자 이재용 그 부회장 때 이게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반쪽을 예. 채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처음 백지 상태에서 하려면 오히려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예. 이재용 부회장 때 한 게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반쪽을 채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외로 시간이 덜 걸릴 수도 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뇌물죄와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반박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다. 그런 거 없고요. 그 예. 자체도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예. 또 그 경제 공동체라는 말은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예. 특검에서도 철회를 했어요. 네, 경제 공동체로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삼성동 자택도 사줬다. 뭐 이런 얘기를 검찰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 공동체라는 게 이제 법적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인정되는 걸까요? 경제적 예. 동일체라고. 예. 예, 그래서 판례 집에 보면 경제적 동일체를 증명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뭐 최 변호사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어쨌든 그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하고 한 주머니를 썼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받은 돈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이나 똑같다. 예. 이렇게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검찰과 특검의 지금 논리인 거죠.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 주장 측에서는 그 말도 안 된다. 완전히 따로따로 살림이 있는 거고 예. 그러면은 또 다시 검찰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옷값도 지불한 게 지금 그 빠져나간 게 안 보이고 예. 그다음에 그 장충동 집을 팔고 이렇게 그 삼성동 자택으로 지금 왔을 때 사실상 최순실 씨하고 최순실 씨 엄마 임선희 씨가 사준 게 아니냐. 그래서 갔던 한 주머니다. 지금 이런 논리로 지금 그 영장에 기재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예. 계속 저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예. 좀 이렇게 그 뭐 눈물까지 흘리면서 네, 반박했다고 그런 걸로 전해지고 지금 알려져 있죠. 있습니다. 예, 경제적 공동체 박 전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부인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설득력 있게 다가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아마 오늘 그 변호인이 가장 강력하게 다퉜을 부분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형법상에 무슨 경제적 공동체란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은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을 상당한 이유가 증거를 확보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 공무원과의 어떤 직계 가족 예. 부부 이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 공무원의 빚쟁이, 공무원의 채권자한테 돈을 줬다거나 아니면은 공무원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한테 예. 돈을 준 그 정도가 됐을 경우에 지금까지 인정을 했는데 네. 과연 두 사람의 관계가 그럴 것인지 아마 치열하게 다투어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법의 형평성을 얘기했는데요. 김진태 의원도 법의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게 그러니까 그냥 일반 형사범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형평성은 조금만 더 시야를 넓히고 보면 고영태 일당에 대한 형평성은 전혀 없고요. 고영태 이게 얼마나 그 전모가 드러나고 뭐 처벌받고 한 다음에 하면 모를까 먼저 박근혜를 했거든요. 삼성동 사저 앞에 가면은 그 TV 카메라를 그 아주 건물 옥상에다 대놓고 24시간 감시를 하는데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고요. 전혀 뭐 증거인멸이니 도주우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신 의원님, 예. 법의 형평성 여기도 이제 같은 단어는 주장하는데 네. 그것을 적용할 때 왜 고영태 수사는 더 신속하게 안 했느냐 이런 네. 부분을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뭐 김진태 의원으로서는 예. 또 친박 진영에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이제 문제 제기라고 보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뭐 다른 주요 혐의자의 범죄 사실을 이렇게 예. 검찰 쪽에 얘기해 주면은 그 사람의 어떤 형량이라든가 죄를 사해주는 뭐 이제 플리바게닝이라고 예. 하잖아요. 그럼 공식적인 건 없죠. 예. 없지만 사실상 그런 게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건에 뭐 장시호 씨도 보면 특검에서 굉장히 뭐 띄워주지 않았습니까? 복덩이라 불렀다고 복덩이라고 그러죠? 불리고 뭐 기억력이 대단하고 정말 그 머리는 비상하다. 그러니까 부정 입학한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많이 또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플리 바게닝이라는 공식적인 제도는 없지만 뭐 알게 모르게 좀 그런 게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영태도 사실상 그걸 제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그런 이제 검찰이나 특검의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이런 식으로는 고영태를 그냥 내버려 둘 경우에는 고영태도 범죄 혐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순실하고 공범이었는데 다만 거기서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그 뭐 이제 수사 정보 제공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횡령 혐의 뭐 이런 게 드러나니까 뭐 뒤늦게나마 수사에 착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고영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와 관련돼서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 태극기 집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니까 고영태 씨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이거는 검찰에서 끝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왜 조사를 할까요? 이미 다 끝났고 문제가 안 됐다고 하면 지금 조사한다는 것은 결국 그때 불문에 붙이겠다고 했다는 것이 검찰 스스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결국 지금 그 새로 조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출국 금지가 내려진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일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그 비공개적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는 건 얘기를 하는데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했다는 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수사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 결국 앞으로 어떤 수사의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조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 교수님, 어쨌든 상당히 내일 새벽쯤에 구속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대선을 불과 40일 정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주 민감한 상황이고 정치적 영향력이 없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우려하고 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구속이 됐을 경우에는 정말 그 친박에 아주 확고한 그 지지층들만 굉장히 하면서 동정 여론이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하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태도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 동정 여론이 좀 이제 전 국민적으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뭐 불구속으로 돼서 재판이 진행되면은 이제 촛불 쪽에서는 더 이제 그 굉장히 그 결집되고 소리가 더 나오게 하겠지만은 구속이 됐을 경우에도 그 우려한 만큼 뭐 국론 분열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우리 그 정치권에서부터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좀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어쨌든 법원 판단할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구속, 불구속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구속한다면, 불구속한다면 어떤 근거를 들 수 있을까요? 결국 구속을 한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범죄의 소명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범죄의 소명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엉뚱한 수사를 해서 많은 사람을 탄압했다라고는 그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구속됐다고 하면은 한숨을 돌리겠지만 만에 하나 불구속되고 그 불구속 이유가 예를 들어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 안 됐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특검에 대한 어떤 정치적 어떤 그 중립성 논란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뭐 120% 나올 영장 발부될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검찰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르면 내일 새벽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차분하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요즘 홍준표 지사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주제 보시죠. TK 정서는 살인범도 용서하지만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떡이 어려워. 살인범을 용서하고 그거는 그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 조폭들 하는 이야기거든요. 싸울 상대는 내가 아니고 문재인 후보인데 왜 나를 자꾸 시비를 거냐 이게. 유승민 후보가 자꾸 그러면 2012년도 대선 때 이정희 의원 역할밖에 안 돼요.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이정희 후보는 오히려 홍준표
홍준표 지사하고 가깝죠. 제일 극좌에서 선거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든 후보 아닙니까? 추적이 다른 추적이 문재인인데 문재인을 상대로 해야지. 어차피 한 집이 될 건데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 뜻입니다. 네, 신 의원님, 네. 유승민 의원이 웬만하면 누구하고 잘 안 싸우잖아요. 네. 요즘 왜 그럴까요? 아니 아무래도 예. 이제 뭐 본인도 뭐 예. 범보수 단일화를 바른정당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고 예. 이제 막상 이제 저쪽에서 홍준표 지사가 될 것 같고 여론조사는 홍 지사가 본인보다 좀 높게 나오고 예. 하니까 신경이 안 쓰인다 그러면 거짓말인데 저는요 이걸 두 사람이 생각해야 될 게요.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눈살 찌푸려지면 하도 어이가 없는 우리가 저거 보면서도 어이없는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참 이런 건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이번에 뭐 이 두 사람이 저런 식으로 가면은 단일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점점 낮아지고요. 예. 근데 이번 단일화는 두 사람 간의 단일화가 아니잖아요. 네. 양자 단일화가 아니라 뭐 안철수까지 포함하는 예. 삼자 단일화를 하자는데 예. 첫 단추부터 저렇게 나가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문재인 대표, 그러니까 두 사람의 저런 말이에요. 예. 저 이전 투구 같은 저런 모습이 저걸 보는 문재인 진영에서는 대단히 흐뭇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부러 그러는 거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선거 전략상 예. 그 유승민 의원이 자꾸 이제 홍준표 의원에게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홍준표 지사께서 유승민 의원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른 거죠. 다른 이번 거. 싸움은 유승민 의원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아무튼 예. 그 생각이 다른 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어찌 됐건 간에 TK의 정서를 생각해가지고 자꾸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 좀 선을 긋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이 지금 그 유력 대선 주자 한 분은 대선 주자가 됐지만은 예. 두 분이 이제 TK 정서를 놓고 약간 다르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해석을 해봅니다. 홍준표 지사는 어차피 한 집 될 건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단일화를 뭐 기정사실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 하냐면 큰 물줄기가 있으면 옆에 있는 지류는 말라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 어차피 통합될 거라고 하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예.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배신자 프레임이 갇혀서 이걸 나오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용어를 직접 쓴다는 것이 과연 통합하려고 하는 이른바 대인배의 모습인지에 예.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의문일 수밖에 없고 예. 실제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한 여론조사에는 조금 지지율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조금 더 큰 모습 아마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신 의원님 어쨌든 홍준표 지사 나온 그 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지지율도 많이 올리고 네. 내일 자유한국당 후보가 정해진다면 지금 홍준표 지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제 이른바 문재인 대항마로서 뭐 양자 구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예. 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실현 가능성보다는 그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예. 이게 뭐 5월 동주다, 뭐 적과의 동침이다.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합집산을 할 수 있지만 이거 선거라는 건요. 표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표라는 건 국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러려면 어떤 국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게 좀 합당하고 당연하다라고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국민적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벌써 지금 언론에서요. 요새는 뭐 제3지대다, 개헌연대다 이런 용어도 안 써요. 다 비문연대다, 무슨 반문연대다. 예. 근데 세상에 대한민국의 5년을 향후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정치인 반대해서 뭐 짬짬이한다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굉장히 명분이 좀 일단 좀 상당히 예. 취약한 상태고요. 국민적 동의가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두 번째는 시간이 너무 없고 예. 아까 양자 단일화도 아니고 삼자 단일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워 보지 않습니다. 일단 보수 진영의 양자 단일화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네. 유승민 의원과 홍준표 지사가 서로 단일화를 한다면 일단 지지율면만 놓고 보면 홍준표 지사가 더 높잖아요. 그죠. 이제 예. 그 서로 어떻게 단일화를 할 것인지 단판으로 할 것인지 무슨 예. 또 노무현 정몽준 때처럼 여론조사로 할 것인지 그거 보지만 저는 그 여기에 이제 김무성 그 비대위원 여기 선대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밑에 접촉을 해서 예. 우리가 아무튼 보수 단일화를 가되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잘 설득을 해서 예. 그 국민의당 쪽으로 먼저 갈지 아니면은 1단계로 이 그 홍준표 지사하고 그 한국당하고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보수 단일화를 하고 난 다음에
중도 보수 대연합으로 영남 호남 연합으로 이렇게 가는 2단계로 가는 예. 과정에서 일단 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유승민 의원을 저는 설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제가 궁금한 건 네. 김무성 전 대표랑 홍준표 지사는 저녁도 같이 하시고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하고 홍준표 지사는 왜 이렇게 다투는 건가요? 근데 원래 이제 예.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지만 제가 뭐 유승민 의원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여의도 까칠남이라고 돼 있고 원래 또 예. 유승민 의원은 이제 혼자 정치하는 걸로 예.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시는 그 무리가 별로 없다라고 해서 예. 혼자 너무 똑똑해서 그런 평가를 많이 받는 측면에서 좀 어떤 그 따뜻하고 예. 어떤 그 우리가 친화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정치인이 가져야 될 그 주요한 덕목 중에는 친화력 부분에 있어서 유승민 의원이 좀 그 야속한 평가를 받는 예. 그 부분이 좀 그렇게 연결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까칠남이 맞습니까? 예, 그것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스타일상 예. 예, 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 두 사람은요, 사실 2012년에 좀 좋지 않은 그 저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2012년 한나라당 그 전당대회 때 그 나가서 홍준표 당시 의원이 당 1위를 해서 당 대표가 됐고요. 예. 친박 그 당시에는 박근혜 그 당시 의원의 그 지원을 받았던 예. 유승민 의원이 2등을 해갖고 네. 그 최고위원 중에 제일 저 수석 최고위원을 했는데 예. 이 홍준표 대표 체제가요 4개월 만에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지는데 그 도화선 역할을 한 게 예. 당시 유승민 최고위원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서고 이제 한나라당의 권력이 확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좀 케미가 썩 잘 맞는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케미가 잘 안 맞는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단일화 논의가 있을 때는 또 어떻게 좀 변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이 말싸움을 상당히 좀 기분 나쁘게 바라보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특히 유승민 후보의 손을 잡으려고 구회를 보내다가 그쪽에서 쌩하고 나왔잖아요. 좀 핏대가 나셨나 봐요. 금방 또 어제는 TK에서는 살인자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결기를 좀 진작에 좀 보여주시지. 괜히 그 구회를 보내다가 짝사랑하다가 또 팽 해가지고 거기다 또 핏대 내고 하니까 이게 뭐 언제 어디로 튈지를 몰라서 제일 많이 그거를 활용하는 대상이 박근혜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가슴 아픕니다. 뭐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 뭐 허접한 사람하고 만나고 다녔다.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더라. 아 저는 그런 설사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 못합니다. 저는 마음이 그렇게 독하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이몽룡인 줄 알았더니 방자였더라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구업이라고 합니다. 구업. 입으로 쌓는 악업을 그렇게 쌓다 보면 그게 다 돌아옵니다. 네. 이몽룡인 줄 알았더니 방자였더라. 오늘 김진태 의원이 또 이렇게 쏘아붙였네요. 다들 비유의 예. 달인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얘기를 듣다 보면은 지금 뭐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인지 현재 예.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어떻게든 본인들의 어떤 표를 얻기 위한 나름대로의 구애 작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 내부에서 이렇게 구전으로 얘기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지금 그 보수로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싸움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 말씀드렸듯이 경선은 후유증을 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승리를 했을 때 같이 이렇게 단일화하고 그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정도 싸웠을 때 과연 그 승자에게 승복할지 이 부분이 좀 걱정되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비유의 달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예. 매우 부적절한 비유를 양자가 지금 주고받고 하고 있다. 예. 왜 부적절합니까? 뭐 춘향이와 예. 향단이 이몽룡과 무슨 방자, 방자, 예. 이거 뭐 양반 쌍놈 하던 시절에 예. 그 계급사회 시절에나 이게 나올 수 있는 예. 그 어떻게 보면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던 향단이더라. 그 당시에 어떤 그 하층 신분을 마치 폄훼하는 듯한 홍준표 지사가 그러면 안 되죠. 본인이 정말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예. 또 뭐 윤상현 의원은 구속영장 검찰에 청구하니까 궁궐에서 쫓겨난 여인에게 무슨 사약을 내린다. 그러니까 예. 이게 조선 왕조당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예.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예. 경성을 하는데 예. 비유를 꼭 옛날 그런 비유를 갖다 해야 되는 건지 저런 점에서 오히려 더
국민들 좀 눈살 찌푸리지게 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아무튼 이쪽에서는 이제 또 저쪽에서는 이제 타이어, 폐타이어냐, 보조 타이어냐로 논쟁이 있고 이쪽에서는 춘향이 향단이 논쟁이 있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좀 정책으로 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하기 위해서 나가서 당을 따로 만들고 탄핵한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에게 왜 손짓을 하느냐. 그 손짓을 하지 않고 선을 분명히 해야만이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가 끝까지 가야 된다. 영광도 함께 오욕도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게 김진태 의원의 이제 호소력이죠.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의원도 공격하고 특히나 또 홍준표 의원도 이렇게 홍준표 지사도 공격을 하면서 김진태 의원이 TK의 본류로서의 이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세력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신현님께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지금 친박도 여론의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바른정당 입장에서 사실 탄핵 정국의 뭐 1등 공신이다 이렇게도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성적표를 보면 정치적으로는 얻은 게 없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 이제 보수가 분열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그 탄핵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탄핵에 실컷 그러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해놓고 그 이제 자유한국당으로부터는 배신자 소리를 듣고 이쪽 오늘도 뭐 민주당 토론하는 거 보니까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이 적폐 세력들 아니냐 이쪽에서는 또 기껏 탄핵에 찬성해갖고 이 국면 조기 대선을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해놓고 이쪽에서는 또 적폐 세력의 일부로 취급당하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완전히 샌드위치 돼갖고 그런 건데 바른정당의 최대의 실패는요 초기에 자신의 어떤 정체성 그 선명하게 초기에 국민들에게 좀 뿌리 내리는 데 있어서 오락가락한 게 여러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결국 오늘 이렇게 그 좀 어떻게 보면 초라한 신세를 자초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의 현 주소를 지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친박을 잡겠다고 왔던 임명진 위원장, 뭐 돌아온 저승사자다 이렇게도 불렸는데요. 이제 자유한국당을 떠난다고 합니다. 주제어 보시죠. 친박, 비박, 패권주의라고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지금 패권주의 하십니다.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은 목사님 당을 떠나야 됩니다. 야노스의 얼굴입니다. 야노스의 얼굴입니다. 교회로 돌아갑니다. 처음 들었죠. 우리 집 앞에 데모하는 석 달째입니다. 매일 스피커 들으면 1시간씩 진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또 비대위원회 구성해서 나 같은 사람을 또 데려다가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을 다 망치는 뒤풀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이 당의 마지막 비대위원장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좀 짠한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 왜 내가 이러려고 비대위원장 했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집 앞에서 계속 해서 그 스피커를 틀어서 트라우마가 있고 저기에서 동네가 다 장사가 안 됐다고 그렇죠. 그래요. 결국 긍정적인 단어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트라우마. 이게 내가 굉장히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난번 그 탄핵 정국 이후에 나름대로 그래도 이 새누리당의 후신인 이 한국당을 상당히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 관리를 해왔고 지금 요 3월 31일 날 이제 전당대회 끝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나름대로 힘들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보수의 어떤 그 핵심인 어떻게 보면은 바른정당의 보수의 적통을 뺏길 수도 있었었는데 나름대로 어떤 선전을 했다라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친박당이라는 색깔을 완전히 빼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인으로서의 어떤 한계, 그동안의 어떤 고충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 보수당 입장에서는 이 비대위원 체제 더 이상 비상체제가 안 있기를 지금 바란다는 마음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평가하면 당 이름만 바꾸고 간다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어떤 비장함의 어떤 그 비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의 마지막
비대위원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민정이양을 하지 않고 정치에 참여하는 이 되면서 그때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불행한 군인이 18년을 짓고 나고 다음에 또 전두환, 노태우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30년 동안의 군인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비장함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가 생각이 나긴 한데 아무튼 이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비감한 생각에서 저런 얘기를 하신 걸로 일단 저도 좀 짠하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성과는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성과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절연을 해야 되는 거죠. 칭찬을 해주시는 듯하다가 그렇죠. 그래야 국민들이 바라볼 적에 새한국당이 그 자유한국당이 새로 태어났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정리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도로 친박당이 된다라고 그 야속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도 핵심 친박 몇 명은 징계하지 않았냐, 뭐 이런 또 반박도 그런데 이제 있는데요. 그 서청원, 최경환 당원권 3년 정지, 윤상현 1년 정지. 근데 뭐 윤상현 의원이 당원권 정지됐다고 뭐 활동에 제약받은 건 있나요? 그 나중에 그 헌법재판소에 무슨 그 저희 그 자유한국당 의원 60명 다 서명 받아갖고 그걸 다 주도한 게 윤상현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 징계가 무슨 그런 솜방망이 징계가 다 있나 하는 이거고요. 저는 애시당초 이제 뭐 과거 이제 제야 시민운동도 하시고 그런 경력이 있지만 목회 활동을 하시던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는 이 여의도에 와서 그것도 헌정사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엄청나게 이제 쑥대밭이 된 그 새누리당을 맡아서 본인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저분의 능력을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각자 거기서 쌓인 경륜과 뭐 식견과 그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저분이 여기 온다고 집에서도 쫓겨났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와서 뭐 이제 그 뭐 김무성 대표한테 무슨 맨날 특급 호텔 갖고 좋은 것만 먹고 다니자 이런 그 얘기까지 그 당하면서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런데 그 손은 대는 거는 본인이 그 정도 각오는 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해서 나한테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훨씬 크겠구나. 그 정도의 각오가 있었으면 하실만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왜 사람 불러다가 망쳐놨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인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한 건데 그거는 조금 착각하신 것 같아요. 다만 그 아시다시피 옛날에 새누리당 때에 당 윤리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상당히 그래도 그 여의도의 저승사자 이런 그 평가가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죠. 아마 그와 같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우택 원내대표가 모셨고 나름대로 본인이 역할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비상 중의 비상, 뭐 사실 보수의 핵폭탄이 빵빵 계속 터진 상황 속에서는 본인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중과 부적이었던 상황을 본인을 저렇게 애둘러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 지금 와서 궁금한 게 있어요. 임명진 위원장이 계속 강조했던 게 우리 당에 깜짝 놀랄 후보가 있다. 계속 예고해놓고 끝에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누구를 얘기한 걸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반기문 총장까지 모셔다가 해볼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가 다시 단일화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반기문 총장을 매개로 해서 양당이 다시 재결합하면서 일부 친박들은 좀 이렇게 그 징벌을 가해서 좀 떨어져내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잘 안 됐던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접촉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우스갯소리로 정말 그 소 3,000마리 몰고 가는 것보다 국회의원 1명 몰고 가는 게 더 힘들다잖아요. 그렇게 힘든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요. 하나 근데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는 원래 그 집단이고 지금도 90 몇 명 아닙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목회자로서 이 정치권을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거죠. 신지호 의원님이 국회의원을 지내셨으니까 소 3,000마리 몰고 가는 것보다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빈대 3마리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몰고 가는 것보다 왜냐면 빈대 몰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국회의원 3명 이렇게 같이 스크럼 짜갖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그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갖고 이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게 그만 더 어렵다. 그만큼 이제 이게 배지를 달게 되면 그 다 나름대로 헌법기관이고 자기 뭐 이게 무슨 자존감이랑 이런 게 세기 때문에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낸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비유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더군다나 본인이 배지를 뭐 달아보거나 무슨 정당 뭐 윤리위원장 이런 거는요 그냥
그렇게 그때 어떤 당의 흐름에 따라서 일부러 좀 띄워주고 하는 거지 본인 힘으로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좀 판단착오가 있으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네요. 예. 이번엔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요즘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TK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았던 민심이 총선 열풍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안철수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보를 생각해도, 경제를 생각해도, 혁신을 생각해도, 통합을 생각해도 저 안철수입니다. 저 안철수 야물딱지게 하겠습니다. 팍팍 밀어주이소. 요즘 스피치 과외를 세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신 의원님, 저 정도로 바뀔 정도면 어느 정도 노력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로부터 이제 사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은 이제 본인 쪽에서는 받은 바가 없고 스스로 이제 그 노력을 했다. 발성 연습하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단전 뭐 단전 호흡 같은 것도 배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배 힘으로 뭐 이렇게 이제 발성법. 근데 확실히 바뀌긴 바뀌었는데 저게 단순히 목소리가 바뀐 게 아니고요. 이제 이미지, 아무래도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컨텐츠가 더 중요해야 되지만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컨텐츠보다도 이미지가 더 이제 그 여론조사 이런 데 이제 반영이 되니까 그런데 저거는 안철수의 목소리를 바꿈으로써 이미지를 바꾼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참 재미있는 것이 부산에 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단디 하겠습니다. 팍팍 밀어주이소. 뒤에는 같은데 부산에 가서는 단디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는 대구에 가서는 야물딱지게 하겠다. 이른바 연설의 현지화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뭐 정치인이 그 지역에 호소하는 방법으로서 상당히 좋은 그 효과적인 수단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지금까지 그 안철수 후보의 가장 어떤 단점이라는 것이 이른바 베이비톡이라고 해서 말 자체가 상당히 아기 같고 해서 신뢰감을 크게 주지 못했었는데 상당히 본인이 그와 같은 것을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어떤 지원을 하는 것 같고 오늘 그와 같은 노력이 TK에서도 이른바 대세론으로 확인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달라진 화법이 빛을 발하는 걸까요? 파죽의 4연승입니다. 오늘 대구까지 잡았어요. 네. 그래서 그 대구에서 참여 인원도 투표 인원도 이제 10,000명을 넘어가지고 정말 당세에 비해서 물론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온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10,000명이 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70%가 넘는 그런 그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오히려 그 경선이 긴 빠져버리는 안철수 후보가 탄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경선 자체가 이미 다 끝난 게 아니냐라고 긴 빠져버릴 정도로의 지금 이제 사실 서울 대전 경기하고 서울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와서 좀 승부가 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은 어찌됐건 하여튼 대구에서조차도 이 안철수 후보가 아주 파죽의 4연승을 해서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그래서 현재까지 누계가 66%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대선 전의 흐름을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안철수의 시간이 왔다라고 했는데 그런 표현이 적합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점점 더 저는 더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철수하지 않겠다는 안철수에서 철수해버린 철수가 됐다가 강철수가 돼서 총선에 성공했다 이제 독철수가 돼가지고 대선에서 나름대로 다시 지금 이렇게 그 어떤 재건의 길로 가고 있지 않냐. 그게 지난 주말에 호남에서의 어떤 그 지지 확산을 하면서 본인도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지지자들도 총선 때처럼 다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얘기만 하니까 손학규 의장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아니냐, 득표율이 너무 낮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도 좀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요번에 자유한국당 거 보면 이제 이인재 후보가 의외로 나이가 적더라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하도 젊었을 때부터 대선 후보로 많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피로도가 그 인물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쌓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또 나왔냐? 옛날에도 나오던 얘기. 근데 이제 손학규 의장의 경우에도 사실 그 2007년 그 이제 이명박 박근혜 그 손학규까지 빅3라고 하던 시절에 거기서 결국 이제 그 양강의 구도를 넘지 못하니까 탈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구려를 세운 뭐 주몽이 되겠다 뭐 이런 식의 그 큰 그
출사표를 던지면서 그렇게 한 건데 그 이후 보면은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 보궐선거에서 이제 패배하고 강진에 직거하고 오는데 뭐 등등 여러 과정이 복귀 타이밍도 좀 안 맞았다. 뭐 오자마자 최순실 게이트 터지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거는 늘 이제 그게 이제 손학규의 징크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대국민 뭐랄까 호소력이랄까 흡인력이랄까 그런 것들이 조금 그 뭐랄까 이제 시간이 너무 축적되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 전 대표가 뭐 경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분위기가 워낙 이렇다 보니까 요즘엔 우리 안철수 이걸 좀 노고라 하는 것도 같습니다. 결국 뭐 어쨌든 지금 그 안스트라다무스 하듯이 지금은 안철수의 대세론,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안철수와 문재인이다. 지금 벌써 그 구도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본인으로서는 어떻게든 이 그 경선을 공정하게 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맥없이 1등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것을 해서 전국적인 이미지를 띄우는 거기에 포커스를 둔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또한 국민의당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박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열흘 전부터 안철수 전 대표를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대구서도 2, 3일 전부터 문재인은 안 된다더라. 이거는 누가 한 말인지 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고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나쁘게 말 안 한다. 그대로 두면 이의제의가 된다. 오랑캐의 칼로 오랑캐를 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는 홍준표 지사가 주적을 문재인으로 그 문재인 후보를 표적 삼아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적대적인 홍준표 지사가 또 다른 적인 그 문재인 후보를 갖다 집중 공격을 해기 때문에 오랑캐끼리 이제 싸운다는 거예요. 적끼리 싸운다는 게 삼국제 기본 원리입니다. 이의제의라는 것이 적을 적으로서 제압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지사가 계속해서 홍준표 지사를 대신 이제 아주 공격을 하지 않죠. 국민의당 입장에서 홍준표 지사 가만 놔두면서 홍준표 지사가 계속 문재인 후보를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 현지에서 많이 좋았다던 것은 박지원 대표가 좀 의도적인 발언이기도 하지만 현지 여론이 상당히 좋아졌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발적으로 선거인단 없이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나와서 그러니까 구청에 딱 한 군데입니다. 구청에 투표소가 한 군데 설치돼 있고 대구 시내에 이제 몇 군데 이렇게 각 구마다 한 군데씩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나와서 자기 발로 버스 타고 차 타고 와서 투표한 사람이 10,000명이 넘었다는 건요. 상당한 그 바람이 밑바닥에서 일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전라도에서는 90,000명이 된 거고 그런 측면에서 박지원 대표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저런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고무적인데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그게 빠지는 만큼 안철수가 오르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그 최종 후보가 문재인 후보로 확정이 되면은 안철수 지금 2위가 바뀌었어요. 2위가 바뀌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으로 확정되면 안희정은 이제 무대에서 퇴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철수 쪽으로 그만큼 더 붙을 거라고 봐요. 이재명 시장 지지율은 어디로 갈까요? 이재명 시장은 이제 문재인 그 후보보다도 더 왼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니까 아주 일부는 안철수로 갈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문재인으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의 시간이 안철수의 시간으로 바뀐다. 이 얘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게 이제 안희정을 제치고 2위로 안착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지지율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붙을 거예요. 그러나 과연 문재인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러려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굉장히 그 으르렁대고 있는 홍준표, 유승민을 엮어갖고 본인한테 본인 중심으로 그때 두 사람을 양보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결국 그 최근 그 여론조사 아까 보이는 그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로 갔을 때 문재인과 그 안철수를 했을 경우에는 48대 42로 그 나옵니다. 결국은 6% 차이밖에 안 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신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론으로서 후보를 단일화한다고 하면은 해볼 만한 싸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강론이라고 했다가 최근 그 호남에서 영남으로 오면서 이제는 연대다 이 얘기하는 것이 결국 일단 이의제의로서 홍준표 지사가 플레이하도록 일단 놔둔 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빅텐트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일 것인데 과연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는 그 또한 그 안 후보의 정치적 역량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박지원 대표가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그야말로 든든한 킹메이커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홍준표 지사와
김종인 전 대표를 어떤 카드로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그 보십니까? 홍준표 지사는 몰라도 예. 저도 어젯밤에 이제 김종인 대표하고 잠깐 저녁 식사하면서 예. 이런저런 얘기 들었는데 박지원 대표하고 간간 연락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연락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먼저 언론에 국민들에게 이렇게 좀 알리고 이제 곧 연락이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박지원 대표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물밑으로 접촉을 하면서 결국에는 만남의 광장으로 다 후보들을 갖다 모으지 않을까. 만남의 광장이요? 예. 그래서 예. 후보 단일화를 위한 만남의 광장으로 예. 다 나오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박지원 대표께서 김종인, 김무성 다 만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예. 그 만남의 광장이 며칠 정도에 이렇게 형성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확정되면은 예. 본격적으로 이제 만남의 장에 이제 초청장을 내겠다. 그러니까 예. 다들 와갖고 뭐 이제 김종인 내가 그래도 제일 그 나이도 많고 예. 뭐 하니까 내 얘기 듣고 내가 좀 교통 정리할 테니까 당신들 내 말 좀 따라달라. 예. 그런 건데 예. 아까 우리가 비유했잖아요. 국회의원 3명 어때 몰고 다니는 게 뭐보다도 힘들다 그 얘기 하는데 예. 그 김종인 뭐 자르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될지 저는 예. 물음표예요. 결국 물음표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문재인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도 역할을 했고 결국 이 국민의당도 새정치민주연합 이후에 국민당이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4.13 총선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경륜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이는데요. 결국 저는 홍준표 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결과다. 정치는 지게 짝대기도 필요하다라고 했는 것이 예. 결국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념을 넘어서서 또 이익을 통해서도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연대는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에서는 김종인 대표의 그 역할이 상당히 예.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후보 등록일까지는 만남의 광장이 이루어져야 좀 극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물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4월 5일까지 내일 한국당이 후보가 되니까 예. 4월 5일까지는 이 4개 정당, 5개 정당이 다 후보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4월 15일, 16일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월 5일에서 4월 15일 사이에 예. 만남의 광장에서 뭔가 이루어지든지 안 되든지 돼야 예. 되는 거고 정 안 될 경우에는 4월 18일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 순간까지 후보 단일화가 돼야만이 예. 되기 때문에 일단적으로는 등록 전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연 이 만남의 광장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